실제로는 그래서 돈을 차용해준 업체는 뭐 수수료는 받으니까 손해가 없고 이익을 보게 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만 더 많아지는, 그리고 이자도 더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니까 사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돌려막기라는 게 결국 대환대출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대환대출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나요? 대환대출이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건 아니고요. 대환대출이라는 거는 내가 가진 채무가 있으면은 그 채무를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거를 그냥 대환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회생까지 오시는 분들은 거의 100%이 대환대출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거의 다 대환대출 하시죠. 그럼 대환대출 네. 쪽에 용어들이 좀 근데 분류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채무통합은 뭐죠? 채무통합은 그 말 그대로 채무가 여러 개 있을 때 채무를 하나로 합치는 거를 말하고요. 채무가 여러 개 있으면은 그만큼 신용 점수가 낮아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A 회사, B 회사, C 회사, D 회사에 뭐 금리 7%로 해서 1억 원의 채무가 있다. 이거를 하나의 금융권으로 다른 뭐 E 회사로 갈아타면서 채무 개수를 줄이는 거죠. 액수는 그대로 가는데 보통은 개수를 줄이는 거를 우리가 채무 통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군데에 대출이 있는 거를 한 군데로 합친다. 네, 맞습니다. 듣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듣기에는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하면서 아무런 금전적인 손실이 없으면 괜찮은데 실제로는 일단 이렇게 채무 통합을 하는 목적은 신용 점수도 좀 올릴 수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채무를 통합해서 갈아타면서 변제 기간이 서로 달랐던 여러 채무를 합쳐서 변제 기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월 변제금이 줄어들 수도 있어서 하는 건데요. 월 변제금은 줄어들 수 있지만 채무를 중도에 통합한다는 게 결국은 기존 채무를 갚는 거잖아요. 갚으면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전적 손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같은 이자를 내더라도 변제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제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에 내는 이자 액수는 또 커질 수가 있죠. 그러면 어쨌든 결국에 합치는 건 합치는 건데 몸집 네. 자체가 좀 더 부풀어질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럼 대환대출은 어떻게 다르죠? 대환대출은 보통 이제 금융권에서 쓰는 용어가 대환대출이고요. 이거는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고금리일 때 저금리로 갈아타는 거를 대환대출이라고 많이 하고 이것 자체는 정부에서도 대환대출 플랫폼도 금융권한테 만들려고 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은행으로 갈아타는 것이 더 이득인지 비교할 수 있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닌데 이 경우에도 갈아탈 때 내가 금리가 과연 낮아지는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대환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대출 상담사라는 사람들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 대출 상담사는 제2금융권으로 이제 대환대출을 알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출 상담사들이 알선된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수수료 부담이라든지 중도 상환 수수료가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신 다음에 단순히 이자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 그리고 대환대출 대출 상담사의 수수료 이런 것까지 고려하셔서 손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신다면은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대환대출이랑 통대환대출이랑도 다른가요? 통대환대출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보통 광고를 많이 해요. 정부지원 통대환대출, 정부지원 채무통합 서비스라고 해서 광고를 많이 하는데 앞서 말한 두 가지는 채무통합이라든지 대환대출이라는 거는 그 내용을 보면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일으키면서 기존 대출을 갚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 통대환대출이라는 거는 중간에 대출 상담사라는 사람들이 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중간에서 금융회사가 아닌 자기들이 돈을 빌려줘서 기존 채무를 다 갚아버려요. 그러면은 기존 채무가 갚아지면서 채무가 영원이 되고 신용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럼 그 올라간 신용 점수로 다른 곳에서 더 큰 돈을 대출받아서 이 대출받은 돈에서 수수료 일부는 그 대출 상담사들에게 주고 이 대출 상담사들이 기존 채무를 갚으라고 빌려준 돈도 갚고 그 다음에 남은 돈을 그 채무자가 가지게 되는 거죠. 많이 쓰는 말로는 신용 세탁이라고 해요. 신용 점수를 일시적으로 올림으로써 금융기관을 속여서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큰 대출을 일으키게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돈을 갚으면은 한 일주일 내에는
신용정보원에 통보가 가고, 그러면은 이제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대출을 할 만한 신용점수가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만약에 이 은행이 중간에 그 통대안대출을 알선한 사람이 껴 있어서 임시적으로 돈을 차용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결코 안 빌려줄 거예요. 그 정도 신용평가도 안 되고요. 일종의 사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통대안대출을 하면은 그 과정에서 뭐 내가 돈을 갚겠다는 공증도 서고 뭐 이런저런 법적 서류를 받게 되거든요. 실제로 통대안대출을 해서 1금융권으로부터 저금리로 큰 돈을 빌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뭐 예상치 못한 손해는 없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통대안대출로 해서 기존 채무를 갚아서 신용점수를 회복을 하더라도 1금융권으로서 대출을 못 받고 결국 2, 3금융권으로서 대출을 받으면서 기존 대출보다 더 높은 이자를 빌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중간에서 신용 세탁을 하는 돈을 차용해준 업체는 뭐 수수료는 받으니까 손해가 없고 이익을 보게 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기존 것보다 나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채무만 더 많아지는, 그리고 이자도 더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니까 이거는 뭐 흔히 어떻게 보면 사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통대안대출을 뭐 시도를 했는데 네. 시도를 해서 실제로 좀 이상적인 그림으로 1금융권에서 대출이 됐다 이러면 별 문제 없는데, 네. 만약에 안 됐다 네. 그러면은 이제 2금융, 뭐 3금융, 네. 사채 이렇게까지 네. 가면은 네. 큰일 난 거다. 그렇죠. 큰일 난 거고, 실제로 내가 통대안대출을 일으킬 때 중간에 이 알선하는 사람이 나한테 사기 명목으로 접근했는지 진짜 나를 위해서 접근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알 수 있는 거는 이 사람도 돈을 벌려고 접근한 것이다, 이것만 알 수 있고요. 그러면 통대안대출에 좀 크게 당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겠네요. 많죠. 네.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연락처를 알고 연락을 하고, 통대안대출이라는 이 구조도 모르면서 일단 뭐 큰 대출을 일으켜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필요한 서류라고 하니까 도장도 찍고 인감증명서도 주는데, 결국에는 뭐 쉽게 말해서 5천만 원이었던 채무가 통대안대출 수수료가 보통 10%래요. 5천만 원을 빌려주는 거예요. 업체에서 빌려주면서 한 일주일 뒤에 갚으면서 수수료로 500만 원을 떼갑니다. 또 기존 대출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금리가 더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덩이 굴러가듯이 5천만 원 채무가 어느 순간 7천만 원이 돼 있는 겁니다. 대환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플랫폼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비교를 하면서 더 좋은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고려하셔서 좀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불법업자들이 통대환대출이라고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부 지원 채무통합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하면서 이러한 금융 소비자들의 사기와 유사한 신용 세탁 행위를 함으로써 돈을 벌어가는, 금융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접근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 반드시 고려해 보시고, 위험한 대출이라면 꼭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